1996년 2월 17일 디트로이트 근처의 고속도로에서 포드 익스플로러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고 단순한 교통사고인 줄 알았던 이 사건은 생각보다 복잡해집니다. 차 안에는 미시간 대학의 농구 선수와 미시간주의 고등학교 농구 유망주들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취해 있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지역 경찰이 감당할 수 없는 이름과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 사건은 재빠르게 FBI로 넘어갑니다. 소속 학생들의 사고 소식을 들은 미시간 대학 또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사건 조사에 착수하고 NCAA 또한 신속하게 조사관을 미시간에 파견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고 중에 하나였던 이 사건은 이제 NCAA, 미시간 대학, 그리고 FBI가 조사하는 사건이 되었으며 몇 달 뒤 IRS까지 이 사건 조사에 착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팽입니다. 오늘은 크리스 웨버 용서받지 못한 자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웨버는 겪은 사건이 워낙 많아서 웨버 편까지만 조금 길게 할 테니까 이해해주세요. 돈 넬슨 감독은 그래도 웨버를 그가 원하는 팀으로 보내주고 싶었고 웨버에게 가고 싶은 팀이 있냐고 묻습니다. 웨버가 지목한 팀은 바로 워싱턴 위자즈로 팀이 바뀌기 전 워싱턴 블레츠 시절이었던 이때 사실 워싱턴은 웨버가 말한 빅마켓도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팀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워싱턴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단 하나, 워싱턴이 바로 팻5의 동료였던 주안 하워드를 드래프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돈 넬슨은 이 소원을 들어주었고 워싱턴에서 톰 구글리오타와 1라운드 지명권 3장을 받고서는 크리스 웨버를 워싱턴으로 보내줍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웨버는 팀에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바로 덴버에 지명된 잘렌 로즈를 데려와 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지금은 웨버의 행동이 놀랄 일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2년차인 선수가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웨버는 시대를 많이 앞서간 듯 보입니다. 당연하게도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코칭이나 관리 없이도 웨버는 스스로 리그에 적응했고 워싱턴에 간 지 3년 만에 평균 20득점 이상, 10리바운드 이상을 기록하며 팀을 9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킵니다. 안타깝게도 1라운드 상대는 조던의 시카고였고 웨버와 워싱턴은 3연패를 당하며 탈락합니다. 제 기억으로 조던의 시카고를 상대로 플레이오프에서 20득점, 10리바운드, 5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는 3명이 있으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웨버입니다. 97-98 시즌부터 이름을 위자즈로 바꾼 워싱턴은 웨버를 중심으로 팀을 개편하고 있었으며 더 비스트, 벤 월라스가 조금씩 농구에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주안 하워드와 웨버, 그리고 로드 스트릭랜드의 골밑에 벤 월라스라면 워싱턴에게도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드디어 미시간 대학 스캔들이 발표됩니다. 처음에 이야기드린 교통사고 수사의 결과는 미시간 대학에서 선수 영입을 위해서 부적절하게 고등학교 선수들과 연락을 취했으며 그 과정에서 선수들에게 술, 마약 등을 제공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었고 거기에는 에드 마틴이라는 미시간 대학 부스터 클럽의 회장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FBI는 에드 마틴의 집을 압수수색한 뒤 그의 장부를 찾았는데 바로 그 장부에서 크리스 웨버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미시간 출신의 다른 농구 선수들의 이름도 많았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건 크리스 웨버였습니다. 그리고 미시간 대학은 즉각적으로 감독 스티브 피셔를 해임합니다. 사람들은 다시 그 유명한 타임아웃 사건을 떠올리며 역시 승부조작이었다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워싱턴은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NCAA 역사상 가장 큰 승부조작 및 부정자금 사건의 조사가 시작된 것이고 팀의 에이스인 크리스 웨버의 이름이 거론된 것입니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998년 4월 6일 코너티켓의 경찰들에게 한 통의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워싱턴의 선수인 주안 하워드와 크리스 웨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이 여성은 주안 하워드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 놀러 갔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워싱턴 프런트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두 선수는 조사를 받기 위해 워싱턴에 남아야 했고 그 때문에 마이애미 원정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마이애미 원정에 워싱턴의 주 득점원 2명이 모두 결장하자 기자들이 이를 이상히 여겼고 기자들은 곧 그 이유를 알아냅니다. 워싱턴은 웨버와 하워드를 모두 시장에 내놓습니다. 어떤 방식이라도 좋으니 데려가는 팀이 있다면 무조건 팔 생각으로 그 둘을 내놓습니다. 사실 워싱턴은 미시간 대학 스캔들에 성추행 혐의에 돈 넬슨 감독과의 일까지 있는 웨버보다는 주안 하워드를 더 빨리 내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예상외로 세크라멘토 킹스에서 연락이 바로 옵니다. 워싱턴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 트레이드를 성사시켜버리고 24세인 웨버와 34세인 미치 리치몬드를 바꿔버립니다. 이는 아직도 워싱턴 팬들의 혈압을 오르게 하는 트레이드였는데요. 트레이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온 수사 결과는 주안 하워드와 웨버의 무죄였습니다. 둘은 결백했고
그 여성을 나중에 무고죄로 기소해 승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언론은 이 부분에 관심이 없었고 웨버는 또다시 불명예스럽게 팀을 옮기게 됩니다. 세크라멘토 킹스는 밀레니엄 킹스를 향해서 하나 팀을 맞춰가는 중이었고 새로운 코치로 미시간에서 해고된 스티브 피셔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 스티브 피셔가 웨버를 새로 감독이 된 릭 아델만에게 추천했고 릭 아델만은 이 추천을 받아들인 겁니다. 1998년 킹스는 1996년 드래프트에서 14번으로 뽑은 스토야코피치가 드디어 팀에 합류했고 1998년 드래프트에서 7번으로 뽑은 제이슨 윌리엄스가 데뷔를 앞두고 있었으며 웨버 말고도 샬럿에서 노장센터 디박을 데려와 골밑을 강화했습니다. 웨버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돈 넬슨의 농구가 싫어서 도망친 웨버는 4년 뒤 샌프란시스코에서 불과 1시간 거리에 있는 세크라멘토로 와서 돈 넬슨이 구현하려고 했던 빠른 템포의 공격 농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 돈 넬슨은 댈러스의 감독으로서 덕 노비츠키를 지명하면서 웨버로 못 푼 한을 결국 노비츠키와 함께 풀게 됩니다. 세크라멘토에서의 웨버를 보면 웨버가 조금만 더 빨리 세크라멘토 같은 환경을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사실 돈 넬슨이 워리어스에서 그에게 만들어주려는 환경이 이랬을지도 모르니 그가 조금만 더 일찍 성숙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웨버를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 재능을 오롯이 농구하는 데만 쓸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좋은 코치나 멘토를 일찍 만나서 관리를 받았다면 얼마나 굉장한 선수가 되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웨버는 킹스로의 이적 첫해 리그 리바운드 1위를 차지하고 두 번째 시즌부터 4년 연속 올스타에 선정되며 2003년 무릎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매년 평균 20득점 이상 10리바운드 이상을 기록합니다. 2001년에는 가넷, 로빈슨, 노비츠키, 말론과 같은 쟁쟁한 빅맨들을 제치고 덩컨과 함께 퍼스트팀에 뽑힙니다. 웨버를 앞세운 밀레니엄 킹스는 신나고 화려한 농구로 많은 농구 팬들의 지지를 얻었으며 성적으로도 이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그 아픔을 뒤로하고 팀의 돌격대장인 제이슨 윌리엄스를 마이크 비비로 바꾸었습니다. 2002년 이 플레이오프야말로 수많은 밀레니엄 킹스 팬분들이 아쉬워하는 시즌일 겁니다. 바로 이 해는 웨버가 팀 동료들에게 너무 미안했던 시즌이기도 합니다. 스토야코비치와 웨버를 앞세운 킹스는 61승 21패로 서부 컨퍼런스 1번 시드를 따냈으며 유타와 댈러스를 차례로 이기고 서부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상대는 리그 3연패를 노리는 레이커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올스타급 선수들은 플레이오프 승패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나 경기 전후 인터뷰는 그들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전후 인터뷰를 정말 좋아합니다. 지난해 야니스가 갑자기 나가버리는 것처럼 돌발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들의 진짜 마음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2002년은 역사상 최대 NCAA 스캔들이라는 에드 마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말씀드린 대로 웨버는 여기서 가장 주목받는 이름이었습니다. 사실 킹스 프런트는 이에 실수를 하나 하는데요. 바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자동차 전복 사고의 당사자인 마틴 클리브스를 이해 킹스로 트레이드해서 데려온 것입니다. 그는 부상으로 몇 경기 뛰지는 못했지만 기자들과 미디어에게 정말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스캔들의 시발점이 된 선수와 스캔들 관련자 중 가장 주목을 받는 선수가 같은 팀에서 뛴다는 사실만큼 좋은 기사거리는 없었습니다. 킹스의 매 경기, 포스트 게임에는 언제나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기승전, 웨버 미시간이었습니다. 그 시합에 누가 어떤 활약을 펼쳤든지 기자들의 질문은 언제나 미시간 대학 스캔들에 대한 웨버의 입장은, 동료 선수들의 웨버에 대한 입장은, 이런 질문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매 경기 시작 전에는 중계방송에서 웨버의 유명한 타임아웃 사건을 틀어줬습니다. 사실 이때 제가 킹스가 멋지다 생각한 점은 그의 동료들은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웨버를 보호해주었고 계속되는 승리로 미디어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다만 웨버는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몇몇 포스트 게임 인터뷰에서 이제 제발 그만해주세요. 언제까지 그 장면을 경기 전에 틀고 이런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할 겁니까? 라면서 호소했지만 역시나 CR도 안 먹혔습니다. 저는 이때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개인적으로 웨버가 정말 이렇게까지 공격받고 고통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고 저 스스로 여러 조사를 해본 뒤에 그때까지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있던 스포츠 매체들, 특히 ESPN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뉴스를 ESPN을 통해서 듣지만 지금은 참고 정도의 의미로 뉴스를 듣습니다. 그리고 논란의 서부 파이널이 시작됩니다. 킹스에게 그리고 웨버에게 많이 억울했던 시리즈인데요. 여러분이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많이 듣고 보셨을 그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보다 억울했던 사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몇 년 뒤 팀 도너히라는 13년간 NBA에서 심판으로 활동한 사람이 NBA 시합 조작과 도박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그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러한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는데요. 그는 자신에게 집중된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말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 2002년 플레이오프 또한 NBA는 7차전까지 진행되기를 원했고 NBA 조직에 충성하는 심판 2명이 이 경기들에 투입되었다. 그들은 특정 선수, 특정 팀을 도와줬다라고 재판에서 증언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레이커스와 킹스의 2002년 서부 파이널이 재조명되기 시작하고 다시 웨버의 이름이 소환됩니다. 제가 모든 자료를 읽고서 든 생각은 이렇습니다. 데이빗 스턴 총재는 2001년에도 공개석상에서 미러키가 올라오면 흥행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막말을 해서 빈축을 사기도 했으며 종종 실언을 해서 욕을 먹은 전례가 있습니다. 2002년 사건은 도너히와 아무 관련이 없으며 다만 그는 그의 죄를 감면받기 위해 이런저런 추가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가 증언 또한 그가 들은 것입니다. NBA 인기가 지금 미국을 넘어 세계로 퍼지고 있는 그때 킹스가 파이널에 올라오면 웨버가 주목을 받을 것이고 그렇다면 자연스레 웨버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이 무엇인지도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던 NCAA, NBA, ESPN 등은 웨버가 주목을 받으면 받을수록 불편한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제 의견은 조작이나 도박 쪽이 아니라 2002년은 순수한 의미의 한 팀을 방해하기였다고 봅니다. 도너히의 증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셈입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스토야코비치가 건강했다면 이러한 방해에도 결국에는 킹스가 우승을 했을 거라고 믿고 있는 한 명입니다. 02-03 시즌은 많은 웨버와 킹스 팬들이 아시는 대로 웨버 선수의 경력을 끝내버릴 뻔한 무릎 부상을 당한 해이며 밀레니엄 킹스의 끝을 맞이하게 되는 해입니다. 적어도 제 기준에서 밀레니엄 킹스는 2003년 플레이오프를 마지막으로 해체됩니다. 이 시즌은 웨버에게 가장 힘든 시즌이었으며 그는 정말로 대단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정신력으로 버텼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웨버는 평균 23득점, 10.5 리바운드, 5.4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웨버에게 호의적인 기자들이 뽑는 만약 웨버가 MVP를 받았다면 바로 이 시즌이다 라고 주장하는 성적을 냅니다. 이 해의 MVP는 덩컨으로 평균 23.3득점, 12.9 리바운드, 3.9 어시스트를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이 화나시기 전에 저는 왜 제가 이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덩컨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시간 대학 스캔들의 최종 심리는 9월에 시작되었으며 웨버는 이 시즌이 시작된 뒤 자주 결장을 했습니다. 경기장과 미시간의 재판장을 오가면서 시즌을 치러야 했던 웨버는 정상적인 훈련 및 휴식을 취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과 재판장 앞에는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를 정신적으로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을 통해서 그동안 NCAA와 각 유명 대학들이 농구나 풋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왔는지가 밝혀지게 되고 많은 선수들이 장학금 이외에는 실질적 수익이나 보상이 없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온 사실이 드러납니다. 웨버는 다시금 의도치 않게 NCAA와 각 대학들의 부정에 대해서 밝혀내게 되는 것입니다. 웨버는 단순히 자신의 무죄를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미국 내에서도 가장 큰 단체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학교에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의 수익을 안겨주는 대학 스타 선수들을 대학이 장학금 말고는 아무런 지출 없이 무료로 데리고 있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고 이 스캔들로 미 전역이 시끄럽던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가장 많은 고졸 NBA 선수들이 탄생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웨버처럼 돈만 벌어주고 버림받을 바에는 차라리 NBA로 직행해 돈을 더 벌겠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미시간 대학은 판결이 나기 전 1992년, 1993년 팻5가 기록한 모든 기록 삭제, 학교에 걸려있던 모든 배너 제거, 웨버와 관련된 모든 기록 삭제 등의 자체 징계안을 발표합니다. 물론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모든 수상 및 우승 기록도 자체적으로 영구 삭제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에드 마틴이 미시간 대학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80년대 초부터지만 미시간 대학은 이렇게 함으로써 1989년 NCAA 우승 기록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NCAA는 이러한 미시간 대학의 자체 징계를 승인하고 거기에 더해서 2005년까지 미시간 대학의 NCAA 경기 출전 금지, 2008년까지 농구 프로그램은 매년 단 한 명에게만 전액 장학금 지원 가능, 그리고 가장 뼈아픈 거는 10년간 농구 프로그램에 대한 공식 후원금 금지였습니다. 그리고 곧 미시간주의 고등학교 농구협회에서도 그들 또한 크리스 웨버의 모든 고등학교 기록을 영구 삭제하겠다고 발표합니다. 마치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크리스 웨버를 투명인간으로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크리스 웨버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죄. 그는 에드 마틴에게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에드 마틴은 그 돈에 대한 대가를 웨버에게 따로 요구했다는 증거도 없었고 웨버가 그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했다는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무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판결이 더 있었습니다. 그는 같은 날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잘렌 로즈가 나중에 한 인터뷰를 의역하면 그 똥멍청이는 무죄예요.
그 시절 디트로이트 뒷골목에서 농구하던 애들 중에 에드 마틴에게 밥 한 번 안 얻어먹고 용돈 안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나는 해산물 피자라는 게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니까요. 다만 그 바보는 겁이 나서 얼마를 받았는지를 줄여서 말한 거죠. 그래서 유죄를 받은 거예요. 법원에서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기자들과 미디어는 좋다고 웨버 유죄 이렇게만 헤드라인에 다루죠. 그러면 사람들은 아, 웨버는 경기를 조작했구나.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심적으로 너무 힘든 0203 시즌이었지만 그는 농구를 증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시즌 스케줄 이외에도 재판 때문에 계속 장거리 이동을 해야 했던 그의 몸은 결국 서부 준결승 댈러스와의 시리즈에서 부서지고 맙니다. 그는 이때 당한 무릎 부상으로 다시 전처럼 돌아오지 못합니다. 웨버는 킹스에서 너무 행복한 농구를 했지만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언론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웨버와 킹스 둘 다 모두 지쳐갔으며 NBA로부터 웨버가 추가 징계를 받게 되자 킹스는 웨버를 트레이드하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웨버는 삭제된 기록이 너무 많아 조사를 하는데 조금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NBA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웨버라는 선수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웨버가 겪은 일들을 알고 나면 여러 단체들의 관계라든지 스타가 만들어지는 과정 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웨버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웨버 이야기를 해놓고 나면 다음 편부터는 뷰어 여러분도 다른 것들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웨버까지만 조금 길게 하고 나중에 짧아질 거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제 한 편만 더 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직도 NCAA와 NBA로부터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며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웨버, 그리고 그를 보며 큰 결심을 하게 되는 한 NBA 슈퍼스타의 이야기까지 웨버 마지막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